이런 식으로. 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내부 테스트용으로만 쓸 거니까 로컬호스트를 써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지금 이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사인업을 진행할 건데 일단 보신 바와 같이 메서드는 포스트라 있으니까 여기서 당연히 포스트를 선택해야겠죠. 포스트 선택하고 그다음에 엔드포인트 URL API 엔드포인트가 이걸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이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롤을 넣어줄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리퀘스트 바디에 담아주면 되는데 이 리퀘스트 바디가 지금 제이슨 형태예요. 네. 제이슨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포스트맨을 보내실 때 뭐 이런 폼 데이터나 XWW 폼 이런 걸로 보내면 안 됩니다. 무조건 로우에 제이슨 타입으로 보내셔야 돼요. 제이슨 타입으로 보내야 여러분들 리퀘스트 헤더에 아이고 저거 왜 바뀌었어? 이런 식으로 컨텐츠 타입이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그 지금 그 백엔드 서비스는 무조건 어플리케이션 제이슨 형태만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다른 형태로 정의해서 보내면은 아마 바로 에러가 뜰 겁니다. 네, 다시 이제 돌아와서 자, 로우 영역에 이제 데이터를 생성을 할 건데 근데 여러분들 이거 조건이 있었어요. 그 여기 절대 이런 식으로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에 대한 정규 표현식을 검증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해주는 그 설정 뭐냐 왜 발리데이션 해주는 게 사인 리퀘스트 BTO에 있습니다. 음, 여기 있네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 인풋 밸리데이션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아까 나와 있었잖아요. 최소 뭐 4글자에서 10글자까지 가능했으니까 사이즈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패턴 이거 같은 게 알파벳 소문자랑 숫자만 입력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규 표현식을 넣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패스워드 같은 것들은 이제 최대 10글자에서 15글자까지 입력 가능하다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게 요구사항이 추가됐어요. 원래 기존에는 그냥 소문자랑 숫자였던 것만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그 대문자 하나에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 숫자 하나, 특수문자 최소 하나 이런 식으로 네 개에 대한 정비 표현식 짜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정비 표현식을 짤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짠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저 백엔드에서 이렇게 로그인 검증할 때 쓰는 그 정비 표현식이라고 해서 제가 어디서 갖고 온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패스워드 이 정규 표현식에 따르면은 무조건 패스워드는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 숫자 하나, 특수문자 하나 이 조합 무조건 얘네들이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거 제가 추가한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롤을 넣을 건데 얘가 지금 백오피스 서버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롤에 스트링을 넣어줄 거예요. 대문자 어드민을 하면은 얘가 이제 어드민 계정을 만들어줄 거고 유저라고 하면은 그냥 유저 권한을 만들어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만들어 볼 건데 음, 여기서 이제 최연웅 3333이라고 하는 애를 저기 뭐냐 어드민 계정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네, 어드민 계정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샌드를 보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리스폰스로 지금 회원가입 성공 나와 있고 스테이터스 코드 200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최연웅 그 HW773333이라고 하는 계정이 어드민 계정으로 지금 잘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그립에 여기 지금 유저라고 하는 테이블 있죠? 네, 보시면은 내가 방금 그 엔드포인트로 요청을 보냈던 리퀘스트 바디 값에 있던 값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정상적으로 잘 확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사인업을 해서 지금 로그인은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만든 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유저네임은 333이고 패스워드는 1234 느낌표였잖아요. 얘를 그대로 아까 봤던 그 회원가입 API, 회원가입이란다. 로그인 API 통해서 이제 똑같이 리퀘스트 바디에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보내서 이제 로그인을 할 겁니다. 자, 로그인을 하면은 얘도 보면은 바디 값이 지금 로그인 성공이라는 값이 잘 제대로 뜨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되게 주의해야 되는 게 헤더 값에 보시면은 그 authorization이라고 하는 리스폰스 헤드에 뷰어러라고 하는 토큰이 떴어요. 이게 이제 JWT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 JWT 토큰 같은 것들은 이제 그 사용자들에 대한 인증을 하는데 아주 좋게 사용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인했으면은 이제 로그인 그 사용자 검증을 위해서 나머지 뭐 댓글이나 게시글 같은 API를 호출하려면은 이 방금 받았던 비어로 토큰들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애초에 유효하지 않은 사용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에러를 뱉어냅니다. 예, 그래서 포스트라고 하는 애를 포스트 API 포스트라고 하는 애 이용해가지고 제가 실제로 값을 넣어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마 값을 그냥 넣어주면은 에러 뜰 겁니다. 자, 토큰이 유효하지 않습니다라고 뜨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테스트할 때 정말 예전에 만들어놨던 그 헤더 값에 비어로 토큰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방금 받았던 그 비어로 토큰을 쓴 게 아니라 좀 상당히 한 몇 시간 전에 해놨던 그 API 토큰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익스파이어드가 된 거예요. 익스파이어 돼가지고 지금 토큰을 바꾸지 않은 상태로 샌드 요청을 보내면은 유효하지 않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요청이 차단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얘를 지금 포스트를 보시면은 저장 안 됐죠. 네, 유효하지 않으니까. 어디 보고 있었지? 그래서 방금 받은 그 비어로 토큰으로 바꿔줄 거예요. 자, 바꿔줄 겁니다. 바뀐 건가? 잠시만요. 바뀐 건지 모르겠네. 네, 다시 할게요. 여기 이제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고 바뀌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토큰의 리퀘스트 헤더에 어소리제이션의 비어로 토큰을 새로 발급받은 걸로 바꾸고 그다음 이제 바디 영역에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줄 거예요. 제목 느낌표, 컨텐츠 느낌표 이렇게 넣어줄 거고 당연히 컨텐츠 타입은 제이슨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걸 샌드를 하면은 잠시만요. 이거 죄송합니다. 엔드 포인트가 퍼스트 보시면은 이건 에러 그거예요. 포스트 컨트롤러 보시면은 그래서 포스트 매핑하는 거는 지금 엔드포인트 주고 포스트인데 얘는 포스트로 나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내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값이 잘 저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이제 리스폰스 GTO에 있던 그 값들을 다 이제 꺼내서 보여주는 건데, 자, 이거 같은 경우들은 그 레벨 3 추가 요구사항 이 끝이 아니었죠. 여기서 이제 코멘트 리스트라고 하는 배열을 넣어가지고 여기에 등록된 커멘트 값들도 다 출력을 하는 그 로직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거 끝나고 나서 한번 각자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만들었던 그것들이 지금 이 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저 테이블에 잘 저장이 됐죠. 유저네임 이런 사람이 이런 타이틀과 이런 제목으로 썼다라는 거고요. 이제는 여기다가 이제 그 포스트 아이디 1번에다가 이 커멘트들을 계속해서 넣어주고 수정하고 등록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네, 그 다음 API로는 일단은 우리가 그 커멘트라고 하는 애를 아까 그 방금 등록했던 포스트에다가 그 댓글을 삽입을 해줄 거예요. 근데 댓글을 삽입할 때 엔드포인트랑 같이 보도록 합시다. 코멘트 컨트롤러를 보시면은 자, 그 크레이트 코멘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엔드포인트를 요청을 해야 된대요. API 코멘트의 포스트 매핑이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그 메서드는 포스트를 선택하고 그다음 엔드포인트는 아까 봤던 커멘트 얘기했죠. 얘를 선택해야 되고 그다음 비어로 토큰 같은 것들은 얘를 다시 갱신해 줘야겠네요. 아까 그 우리 회원가입에서 받았던 로그인해서 받았던 그 토큰을 그대로 여기 리퀘스트 헤더에 어소리제이션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만약 게시글을 쓸 거니까 게시글 내용을 넣어주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똑같이 제이슨 형태로 넣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커멘트 리퀘스트 DTO라고 하는 애를 리스폰스 바디로 봤잖아요. 그럼 얘가 이 커멘트 리퀘스트 DTO의 그 타입을 그대로 제이슨 형태로 넣어주면 되는데 리퀘스트로 표현한 게 포스트 아이디랑 컨텐츠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얘를 포스트 아이디 아까 뭐였죠? 1번이었는데 지금 제가 큰일 난 게 있습니다. 1번을 누르면 지금 녹화가 취소돼가지고 어디선가 붙어있는 1번을 복사해서 넣어줘야 돼요. 예, 이거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거 1번 누르면 녹화가 중지로 제가 단축키 잘못 설정해놔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요. 자, 1번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이 컨텐츠 실제로 어떤 값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써주면 되는데 컨텐츠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똑같이 한 다음에 얘를 이제 샌드를 하면은
이제 댓글이 써지겠죠. 예, 댓글 써질 때도 여기 요구사항에 여기 전체 데이터들을 다 주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폰스 DTO에 얘네들을 다 담아서 주는 겁니다. 이 보시면 포스트 아이디라고 하는 애를 새로 생성된 거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리퀘스트 분을 보시면 포스트 아이디를 쓴 적이 없어요. 근데 리스폰스에 지금 포스트 아이디가 생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JPA를 돌려서 이제 출력되는 값, 그 임의로 부여된 값들을 이제 받아서 리턴해 주는 겁니다. 자, 똑같이 얘도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커멘트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커멘트 아이디 1에 포스트 아이디 1 그다음에 이걸 쓴 사람 유저네임 HWG3333 그다음 컨텐츠 네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신기한 거 아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리퀘스트 바디를 보시면은 난 유저네임을 넣지 않았어요. 유저네임을 넣지 않았는데 지금 데이터베이스 보면 유저네임이 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왜 그러냐면은 JW 그 유저 정보는 JW 토큰에서 까서 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JWT 토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더 해드리자면은 이 JW 토큰에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값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JW 토큰은 항상 이 세 가지 섹션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점을 기준으로 스플릿이 돼요. 가장 첫 번째로 헤더 영역이고요. 그다음 페이로드, 그다음 마지막에 시그니처 영역이 되는 건데 그래서 얘를 실제로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값이 나와요. 자,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첫 번째 줄이 그 헤더 영역으로 했었죠. 그래서 헤더 영역에는 이 JW 토큰의 암호화 그 알고리즘 뭘 썼는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페이로드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 데이터가 나와요. 근데 보시면은 JW 토큰 서브라고 하는 에 지금 유저네임 담겨 있죠. 네. 우리가 애초에 백엔드에서 처음에 로그인할 때 JW 토큰을 발급해 줄 때 이 서브라고 하는 키에다가 유저네임을 할당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굳이 포스트맨 같은 데서 뭐 댓글이나 그 게시글 같은 것들을 올릴 때 굳이 리퀘스트 바디에다가 저기 서브젝트 그러니까 유저네임을 안 써도 저장이 되는 이유가 제가 그 사용자를 검증을 할 때 그 JW 토ken 페이로드 영역에 있는 저 서브 영역을 꺼내가지고 유저를 저장하기 때문에 그다음 마지막 같은 거 제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시그니처 영역이에요. 시그니처 영역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JW 토큰을 암호화하기 위해서 쓰는 시크릿 키가 있거든요. 그 시크릿 키랑 이 HS256이라고 하는 그런 애랑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가지고 이 토큰 자체를 암호화한 그런 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자가 알아볼 수 없는 값입니다. 네, 일단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커멘트를 등록을 해봤으니까 자,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아까 봤던 것처럼 등록된 수정하는 거는 저기 뭐냐, 얘를 등록한 사용자나 관리자만 가능하다 했었죠. 그래서 지금 제 로그인한 애는 이 비어로 토큰에 들어가 있는 애는 지금 그거예요. 이렇게 관리자 계정이에요. 그래서 관리자 계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정하는데 잘 돼야겠죠.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기 위해서 엔드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수정인 아까 푼 메서드로 이제 API 커멘트라고 하는 곳에다가 내가 보내고 싶은 걸로 날리면 된다고 하네요. 자, 이거 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것들은 똑같이 포스트맨에 들어가서 이제는 수정을 할 거니까 풋은 사실은 부분 수정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아까 등록을 해서 그 코멘트 아이디 2를 생성했는데 두 번째 있는 애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서 숫자 2를 넣어주면 되는데 2도 아마 녹화 중지로 제가 아마 단축키를 잘못 세팅했을 거예요. 그래서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이게 넣고 이 바디 영역 같은 것들은 이거 그대로 보면 돼요. 얘도 똑같이 이 컨트롤러 보시면은 업데이트를 할 때 이런 패스 베리어블 해서 아까 있던 그 값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똑같이 커멘트 리퀘스트 DTO를 받아가기 때문에 리퀘스트 있는 이 값들을 썼다 써주면 돼요. 여기 포스트에다가 포스트면 여기 바디 연결 써주면 되는데 비비비비라고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포스트 아이디 게시글 1번에 커멘트 아이디가 2번인 애의 그 내용을 비비비비비로 바꾸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를
저장 보내면은 지금 뭔가 설고에다 이렇게 뜨죠. 네, 그 다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보시면은 내가 아까 그 추가했던 것들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 아까 제가 하나 더 생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BBB로 바꾼 것들이 지금 잘 저장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삭제도 한번 볼게요. 삭제 같은 것들도 똑같이 삭제는 더 쉬워요. 삭제는 이제 여기는 이제 따로 그 바디 영역 필요 없고 패스 베리어블에 내가 지울 그 코멘트 아이디만 넣어주면 되긴 되거든요. 포스트맨에 얘 같은 경우는 그 딜리트 매핑이었으니까 딜리트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바디 영역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울 커멘트 번호를 이게 패스 베리어블로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인터넷 서바이러트네 뭐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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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잠시만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잠깐만요. 자, 딜리트 요청을 잘못 보냈나? 음, 뭔가 요청을 잘못 보냈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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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게 아까 봤던 커멘트. 음, 음, 음. 이건 지금 캐스케이드 옵션을 줘서 그런가? 이 부분 지금 코드에 아마 에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그 깃허브에다가 여러분들 그 실습하는 그 베이스라인 코드에는 이 에러가 안 뜨게 제가 수정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어디서 에러가 뜨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연관관계 걸린 부분에서 뭔가 영속성 컨텍스트가 반영된 걸 못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부분은 제가 고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인터페이스를 써가지고 이게 그 뭐냐 여기다가 패스 베리어블에다가 커멘트 아이디를 넣어주면은 그걸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가 삭제되는 그런 엔드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그 데이터 그립스에 지금 보면은 이거 그 작성자가 HW최13333이라고 하는 애잖아요. 그럼 여기서 계정 하나 더 만들 겁니다. 계정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한번 걔는 이제 얘 작성자가 아니에요. 작성자가 아닌 케이스에서 한번 해보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똑같이 일단은 사인업부터 다시 해야겠죠. 그래서 얘를 HW44444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얘는 어드민이 아니에요. 이제는 유저라고 해줘야 됩니다. 어드민이면 무조건 다 수정 가능하니까 유저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똑같이 4444에 대한 그런 그 계정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로그인을 해서 JW 토큰을 새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면은 비어로 토큰이 지금 새롭게 아예 발급이 된 거거든요. 얘를 이제 복사해서 여러분들 음, 수정을 저기 뭐냐, 커멘트를 수정을 할 거예요. 그럼 그쪽에 대해서 리퀘스트 헤더 값의 비어로 토큰 값을 새롭게 이제 복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수정을 할 거니까 풋 메서드를 써야겠죠. 풋 메서드를 쓰고 아까 봤던 그 코드에서 풋 메서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API 커멘트의 ID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해서 그 커멘트 아이디 2번 그러니까 데이터 그래비는 얘를 수정할 거예요. 얘를 수정할 건데 당연히 수정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정이 안 되는 거 보여드릴 건데 이 바디의 값을 얘 같은 경우는 그 제이슨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있어. 제이슨을 보시면은 커멘트 리퀘스티오라고 하는 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보시면 포스트 아이디랑 컨텐츠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포스트 아이디. 이것도 1이네. 1에 적혀 있는 애를 복사해서 가져와야 돼. 됐고요. 그다음에 컨텐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요? 이렇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수정이 되면 안 되겠죠. 다 안 되잖아요. 이게 예배 처리를 한 건데 스테이터스 400 뜨고 이제 작성자만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외가 떠서 이제 수정이 되지 않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봐도
수정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동작 과정 같은 것들은 시연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소스 코드를 보면서 좀 중요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 아마 그 JPA를 그 뭐지? 엄청 그 헷갈릴 거예요, 진짜. 너무 헷갈릴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너무 많아요. JPA를 잘 쓰는 방법, 어노테이션을 쓰는 건데, 어노테이션이 쓸 수 있는 게 하나, 두 개가 아니라 JPA에서만 쓰는 어노테이션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JPI의 그 진입장벽을 높이는 거는 이 어노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를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스프링은 어노테이션 공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 어노테이션이 많은데 그 중에서 특히 JPA는 엄청 많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롬복의 게터랑 세터라고 하는 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게터와 세터가 뭘 해주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멤버 변수로 써주는 게 4개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항상 무조건 엔티티나 뭐 이런 클래스들을 쓸 때 멤버 변수를 다이렉트로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접근지는 전부 다 프라이빗입니다. 프라이빗이면은 외부 이 컨텐츠 엔티티 말고 다른 곳에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무조건 게터나 세터를 이용해서 접근해 줘야 돼요. 근데 저 롬복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이게 보도록 할게요. 이 네 개를 선택해서 키를 누르면은 자 아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게터를 직접 쓴 거예요. 직접 썼는데 사실 얘가 해주는 일을 그냥 코드 한 줄이잖아요. return this user entity, return 어, this 그뭐 컨텐츠 이거밖에 안 해주는데 불필요하게 지금 코드가 많이 삽입이 됐어요. 너무 많이 삽입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코드 작성을 줄여주는 게 이 럼복 어노테이션이에요. 럼복 어노테이션을 쓰게 되면은 아까 제가 그냥 이거 썼던 거 있죠. 얘가 그냥 자동으로 어딘가에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세터도 똑같습니다. 세터도 원래는 여러분들 원칙대로 하려면은 그래서 그냥 세터에서 다 써야 돼요. 이렇게 다 써야 돼요. 이렇게 하면 너무 불필요한 코드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네, 너무 많아지잖아요. 지금 멤버 문서가 4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코드를 훨씬 더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게 럼복 어노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주 많은 기능들을 많이 제공하니까 롬복 오네테이션은 꼭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와서 이 엔티티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은 뭐냐면은 JPA 영속성 컨텍스트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영속 컨텍스트가 뭐냐면은 실제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레코드랑 실제 여기 엔티티라고 정의한 그 얘네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레코드를 표현해주는 자바 객체로 표현해주는 애가 이 엔티티 어노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엔티티 오노테이션을 선언하게 되면은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영속성 컨텍스트에서 관리하는 객체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테이블 오노테이션 같은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이게 JPA 같은 것들은 다 디폴트로 얘네 이름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엔티티라고 선언하면은 테이블에 커멘트 엔티티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는 뒤져요. 없으면 에러 뜨겠죠. 근데 지금 잘 보시면은 엔티티명을 커먼 엔티티로 안 하고 데이터 그랩에 TV 커멘트라고 하는 애로 따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이밍을 이렇게 명시하고 싶을 때는 테이블 오노테이션을 씁니다. 아이디 오노테이션 같은 것들은 뭐냐면은 당연히 RDB니까 프라이머리 키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그런 그런 오노테이션이 ID인 거고 엔티티로 선언하는 무조건 이 ID 오노테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제너레이트 밸류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제가 아까 봤던 SQL문 있잖아요. SQL문에 여기 오토 인크리스먼트라고 써져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이 아까 봤던 그 제너레이트 밸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너레이션 타입에서 아이덴티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아이덴티파이는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설정된 오토 인크리스먼트 옵션을 그대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냥 1, 2, 3, 4, 5, 6, 7, 8, 90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값들을 지니고 있고요. 컬럼은 말 그대로 얘가 이제 그 컬럼 테이블의 컬럼이다라는 것들을 해주는 건데 이런 것들은 무조건 있어야 이제 걔가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 그 값을 읽는 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많이 어려워요. 얘가.
이제 얘가 사실 연관관계 어노테이션인데 얘는 뭐 many to one이에요. 그거 보면은 왜 many to one이냐면은 이 테이블 관계를 한번 볼게요. 아까 봤던 그 테이블 관계를 보시면은 자, 지금 커멘트랑 포스트 관계를 보시면은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의 게시글 안에는 여러 개의 코멘트가 작성이 될 수 있죠. 여러 개 작성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many to one이 된 거예요. 그 커멘트 엔티티 입장에서. 왜냐면 하나의 포스트에 여러 개 코멘트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인 투 원 어노테이션을 쓴 거고요. 보시면 여기서 여기 진짜 어려운 게 여기부터 좀 어려운데 이 패치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패치 타입 레이지로 나와 있는데 얘가 이제 지연 로딩이라고 하는 애예요. 이 JPA라고 하는 애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 잠시만요. 이거 설명을 아마 제가 주석으로 다른 데다가 상세하게 남겨놨을 거예요. 포스트. 여기 나와 있네요. 레이지 그 패치 타입 레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관관계로 걸린 엔티티를 읽어야 할 때 읽는 방법이 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객체를 읽을 때 같이 그 연관관계 걸린 애까지 같이 읽는 방법이랑 아니면은 일단 이 객체부터 읽고 나중에 필요할 때 연관관계 걸린 애를 읽는 방법. 그래서 후자가 이제 레이지거든요. 여러분들 무조건 그냥 JPA에서 레이지 써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은 이 JPA 1, N 플러스 1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엄청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얘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최소한의 방법이 패치 타입을 레이지로 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N 플러스 1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A라고 하는 그 엔티티를 읽을 거예요. 그다음 A라고 하는 엔티티 안에 B라고 하는 그 연관관계가 걸려 있어요. 근데 얘가 패치 타입이 즉시 로딩으로 걸려 있으면은 그냥 얘가 A라고 하는 엔티티를 읽고 보니까 B라고 하는 엔티티도 있네? 해가지고 셀렉트 문이 한 번 더 나가요. 그걸 이제 N 플러스 1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N 플러스 그 셀렉트 연산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N 플러스 1 문제라고 하고 이걸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값은 무조건 패치 타입을 레이즈로 준다. 실무에서는 99.9%로 패치 타입 무조건 레이즈로 줍니다. 그래서 레이즈로 준 애는 얘를 창조할 때 항상 그 널이 지켜요. 정말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널이 지킨 사실은 널이 아니긴 하거든요. 이게 프록시 기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어쨌든 레이지로 걸면은 일단은 그 얘가 필요하지 않은 시점에서 출력을 했을 때는 그냥 널이 지키는데 그 널은 실제로 널이 아니라 프록시라고 하는 객체인데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 번씩 좀 그 스프링이 많이 익숙해지셨을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매니투원 같은 어노테이션 쓸 때 조인 컬럼이라고 하는 애를 항상 쓰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메인 투원 해가지고 특정 어떤 엔티티랑 연관관계를 거는 건데 이거 연관관계 주인이 누구냐를 명시해 주는 게 조인 컬럼이에요. 항상 이 조인 컬럼을 웨리키를 갖고 있는 엔티티에서 정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네임은 유저 네임. 그러니까 내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이 테이블 기준으로 네임의 그 유저 네임이라고 하는 애가 유저 엔티티에 웨리키로 걸려있는 데다라고 해주는 게 조인 컬럼이에요.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얘를 생략해도 자동으로 웨리키를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메니 투 원을 선언하면은 얘가 이렇게 디폴트로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메니 투 원 관계에서는 조인 컬럼이라고 하는 애를 써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관 관계에 누가 주인인지를 이제 명시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빌더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이제 롬복에서 쓰는 어노테이션인데 여러분들 아마 그런 그 보니까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올 아규먼트 컨스트럭처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new 한 다음에 필요한 객체들을 다 거기서 하나하나 순서 넣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렇게 하면 사실 위험합니다. 그거를 쓰면은 순서가 꼬이는 순간 이제 런타임 엑세션이 찔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게 all argument constructor예요. 그래서 실무에서 all argument constructor는 잘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 빌더라고 하는 애를 쓰는데요. 빌더는 무조건 내가 넣을 값들을 하나하나에서 넣어준 게 빌더예요. 그래서 빌더도 똑같이 여기 클래스 랩에 걸 수 있는 빌더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성자 단위에서 빌더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빌더는 클래스 랩에서 걸면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all argument constructor가 그대로 나가서 별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성자에다가 빌더를 거는 거 제가 좀 강추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한 게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리스폰스, 커멘트 리스폰스 DTO에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빌더를 또 똑같이 넣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엔티티들을 리턴 해줄 때 잘 보시면은 제가 U에서 넘기지 않고 빌더를 써서 넘겨줘요. 빌더를 쓰면 항상 얘가 이렇게 점 포스트 아이디, 점 코멘트 아이디, 유저 네임, 컨텐츠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순서가 꼬일 일이 없거든요. 명시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DTO 같은 것들을 인턴할 때 빌더를 이용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트랜잭션 오노테이션 얘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RDB 꽃이에요, 꽃. RDB를 쓰는 이유가 그거 컷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애가 있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이 트랜잭션이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수정이나 삭제, 삽입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이 트랜잭션 그룹으로 먼저 묶여요. 그래서 얘가 전부 다 적용한 게 성공하면은 그제서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트랜잭션 그룹으로 건 것 중에 하나라도 예외가 발생하거나 에러가 뜨면은 롤백을 해버립니다. 예. 그만큼 이제 RDB에서 트랜잭션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JPA에서는 이 트랜잭셔널이라고 하는 어운테이션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트랜잭션을 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트랜잭션 어운테이션을 걸면은 JPA는 영속성 컨텍스트에 이런 그 트랜잭션 그룹이 걸리면서 얘네들이 이제 그 세이브라고 하는 그런 메서드를 써서 이제 영속성 컨텍스트에 등록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커밋을 날리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트랜잭션이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크레이트, 리무브, 업데이트 할 때는 트랜잭션 오텐션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트랜잭셔널 한 다음에 리드 온리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리드럴 올리라고 하는 옵션은 그 목록조회나 상세조회 관련된 것만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애초에 크레이트나 업데이트, 딜리트 같이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영향이 가는 것들은 트랜잭셔널 리드 온리 툴을 하면 애초에 에러가 떨어져요. 네. 그래서 어쨌든 조회할 때도 이제 트랜잭셔널을 걸면 좋은데 거기서 이제 리드 온리 true를 걸면은 훨씬 더 성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트랜잭셔널 오노테이션을 쓰면은 이 엔티티 변동 사항이나 이런 그 락킹이나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데이터베이스에 넣기 위한 그 과정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반면에 트랜잭셔널 리드 온리 true를 설정하면은 그냥 최소한만 해줘요. 그 변동사항 감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그 성능의 유리함이 있기 때문에 조회하는 곳에서는 트랜잭셔널 미드 온리 툴로 설정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예외 처리한 거를 좀 보여드린다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만들어 항해 블록 앱 세션이라고 하는 그 얘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이 through에서 넘겨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through new에서 항해 블로그 입 세션. 그래서 에러 코드는 이 상황에 맞는 인엄을 이렇게 불러서 넣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널 같은 경우는 이제 throwable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뭐 new runtime 앱 세션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쓰일 게 없어서 저는 그냥 널로 세팅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예외 처리는 전 이렇게 했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API 리절트에다가 리스폰스 코드 400으로 담아서 하셔도 돼요. 네. 저는 좀 더 있어 보이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 항상 여러분들 JPI 리포지토리에 세이브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이 세이브라고 하는 그 메서드는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그 구현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CRUD 레포지토리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 정의가 되어 있는 이 세이브라고 하는 이 그 구현체 코드를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스프링 쪽에서 그냥 실제로 만들어 놓은 그건데, 실제 여러분들이 아까 그 repository.save를 하면 이 로직이 타돼요. 이 로직이 타는데, 잘 보시면 여기 트랜잭션 어노테이션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쓰기 전에 이제 트랜잭션 그룹을 최소한 단위로 이제 한 개씩 이렇게 트랜잭션을 걸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if else가 좀 중요하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EM이라고 하는 얘가 엔티티 매니저라고 하는 애인데, 얘가 영속성 컨텍스트예요. if문 봐요. if문 좀 신기한 if문에 얘가 실제로 새로 들어온 앤지 확인을 해요. 새로 들어온 앤지 확인하고 얘가 만약에 새로 들어온 애다. 그러면은 em.persist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든 엔티티를 영속성 컨텍스트에 업로드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em 머지로 나와 있는데 얘가 업데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애면은 변동사항만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
create 커멘트, 얘가 말 그대로 커멘트를 생성해 주는 애죠. 생성해 주는 거니까 당연히 세이브를 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이브를 할 때 아까 그 if문에 따라서 얘가 그 영속성 컨텍스트에 들어간 애가 아니기 때문에 엔티티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 업데이트 커멘트라고 하는 메서드 볼까요? 업데이트는 당연히 이미 있는 애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쓰인 메서드가 똑같습니다. 커멘트 레포지토리.save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고 싶었냐면은 여러분들이 쓰는 이 커멘트 레포지토리에 있는 세이브는 업설트 연산이에요. 업설트 연산이 뭐냐면은 엔티티가 존재하지 않으면 크레이트로 동작하고 존재하면은 업데이트로 동작하는 거를 업설트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세이브라고 하는 애는 업설트를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발할 때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제가 구현을 해놨고요. 제가 일단은 댓글에 대한 그 CRUD 그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베이스라인 코드를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그 레벨 3의 요구사항, 그러니까 지금 게시글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도 다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코멘트 서비스라고 하는 그 코드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거기 뭐냐 그 여기 포스트라고 하는 그 레벨 3에서 요구하는 기능들을 다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하면서 좀 더 이해력을 키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노테이션 이런 식으로 뭐 매핑 같은 거 다 해놓고 그다음에 뭐 몇 가지 좀 해놓은 거는 있어요. 여러분 아무튼 이거 아마 제가 포스트 엔티티만 수정했을 텐데 나머지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다 수정하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냥 여기 포스트 리스폰스 DTO에 그냥 이거 하나 추가하면 끝이에요. 커멘트 뭐 리스폰스 DTO를 할까요? 이거 추가하면 끝입니다. 이거를 넣어주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 포스트 리스폰스 DTO에 지금 이 리스트를 담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좀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거 엔티티라든지 이런 거 엔티티 수정하실 필요 없고 어쨌든 이런 서비스 로직을 좀 수정해서 실제로 커멘트 리스폰스 DTO 리스트에다가 그 커멘트를 담는 것들을 구현을 해줘야겠죠. 네, 그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그 아까 봤던 그 딜리트 같은 것들 에러 뜨는 원인은 제가 한번 더 찾아봐서 수정 번호를 올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그냥 잘못 입력한 거다라고 하면은 네, 그냥 올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렇고요. 제가 이제 또 정리를 하자면은 이 체크 스타일 PNB 같은 것들은 일단 지금 현재로는 개발 난이도를 좀 많이 올릴 수도 지만 이게 나중에 이게 코딩 스타일 잡기 되게 좋은 툴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한 번씩 써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 설명 안 드린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에 여러분들 그 MySQL 커넥션을 맺기 위해서는 총 이 네 가지를 좀 설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프링 데이터 소스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 같은 것들은 그냥 이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러니까 스프링 데이터 소스 URL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보시면 이 값들을 넣어주면 되는데 이거 되게 쉬워요. 아까 봤던 데이터 그립스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은 프로퍼티스 나오거든요. 프로퍼티스에 있는 이 값, URL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저거 그냥 코딩해서 써도 돼요. 어쨌든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 같은 것들을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은 지금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에서 민감한 정보지 두 개예요. 스프링 데이터 소스 패스워드랑 JWT 시큐리티 키 얘네 둘 다 솔직히 말해서 평문으로 노출되면 안 되는 정보들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스프링을 쓰려면은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에 이런 값들을 넣어줘야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얘를 일단 여기서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리고 여기서 얘를 환경 변수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인텔 이제에 여기 그 옵션 들어가 보면은 여기 이제 environment variables라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했던 아까 그 뭐예요? spring data source 뭐 패스워드인가요? 어디 뭐 루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쓰는 것들이
그 평문으로 드러나진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쓸 수 있고, 실제로 이렇게 환경 변수로 넣어주는 방법이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뭐 쿠버네티스라든지 뭐 아니면 AWS 있는 뭐 컨테이너 매니지먼트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 쓸 때 얘네들 어플리케이션 등록 수행을 할 때 다 이렇게 환경 변수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시도는 안 해봤는데 이거 지우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지우고 환경 변수로 넣고 다시 돌리는 겁니다. 자, 보이시죠? 지금 잘 보면은 여기는 스프링 캐지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에서 이 값을 지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상적으로 얘가 지금 실행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텔리제에서 환경 변수로 이 값을 넣어줬기 때문에 얘를 한번 지우고 다시 돌려볼게요. 지우고 다시 돌리면은 이제 에러가 뜹니다. 값이 없다고 에러 뜰 거예요. 음, 안 뜨면 좀 어이가 없을 것 같은데. 에러 뜨죠? 네, 보시면 에러 뜨잖아요. 환경 변수를 읽을 수 그러니까 여기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에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 저걸 읽는 데 없겠구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민감한 정보들은 저런 식으로 환경 변수로 빼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보시고, 실무에서는 다 100%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네, 여기서 일단은 뭐 하다가 안 되는 거 있거나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고, 어, 이거 듣느라 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